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예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면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1000만을 넘었죠. 그 서울의 봄에서 봤던 그 장면의 배경이 바로 이 전두환 정부의 출범 과정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두환 정부의 일단 집권 여당은요, 민정당입니다. 민주정의당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예, 민정당인데요. 네, 바로 그 12.12 사태, 그러니까 12.12 쿠데타죠.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고, 그러면서 이제 서울의 봄의 어떤 그 분위기를 그냥 지워버릴 그런 시도가 되겠습니다. 이 신군부,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이 신군부가 비상계엄령,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령은 사실은 12.6 사태부터 이제 출발이 됩니다. 그러다가 신군부가 비상계엄령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이 시위를 탄압하게 되는데, 그때 끝까지 저항했던 그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전라도 광주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광주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이미 박정희 시대 그 말기부터 부산도, 마산도, 대구도 뭐 다 전부 다 지금 이 독재에 저항하는 어떤 그런 시위가 전개되고 있었는데, 끝까지 저항했던 곳이 광주였고 그곳이 타깃이 된 거예요.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의 배경이 광주가 된 겁니다. 이때 이 5.18 민주화운동 때 이제 요구했던 건 뭐냐면, 일단 이제 계엄 해제, 비상계엄 해제죠. 군인들이 이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군인들이 행정권을 접수하는 거예요. 예, 그 군인들이 이제 이 권력을 접수하면서 이제까지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시스템이 이제 마비가 되는 것이죠. 그들에 의해서 이제 권력이 넘어가는 거니까. 그 계엄령 해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신헌법, 여전히 유신헌법은 헌법을 바꿔야 이게 바꿀 거 아니에요. 계속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유신헌법 폐지하라.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이때 결국 그 시위대를 향해서 계엄군이 발포를 하죠.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제 그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2024년 12월 3일 여러분들이 TV를 보셨다면 국회에 갑자기 계엄군이 등장을 해요. 그죠? 전 무서웠어요. 예. 이게 제가 경험을 하니까 야, 정말 무섭더라고요. 총을 든 군인들이 갑자기 TV 화면에 국회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심장이 떨리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5.18 때 그 계엄군을 만나야 했던 그 광주 시민들이 얼마나 무섭고 아팠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강제로 인다 그 경험을 해버린 거야. 예, 일상의 삶 속에 계엄군이 등장했을 때 어떤 느낌일지를 경험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 5.18의 그 아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공감대를 좀 형성할 수 있는 어떤 그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또 그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그 책에도 이때의 그 아픔들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묘사를 해놨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발포라니까 이제 어떤 그 자위권의 발동이 되겠죠. 뭐 죽어나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방어하기 위해서 시민군이 이제 결성이 됩니다. 시민군.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에서 유일하게 시민군이 결성이 된 건 5.18 민주화운동이에요. 그만큼 이 계엄군의 진압이 상상 이상을 초월했다는 이야기죠. 정말 뭐 헬기 뜨고 여러분 광주에 가시면 그 금남로에 그 전일 빌딩이라고 있어요. 그 전일 빌딩에 올라가시면, 꼭대기에 올라가시면 그 헬기에서 총을 쏜 총탄 자국이 남겨져 있어요.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위에서 이렇게 각도 자체가 위에서 아래로 쑥기면서 총탄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꽂힌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늘에서 이 총탄이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만큼 이제 계엄군이 아주 강력하게 진압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결국 이제 5.18 민주화운동 때 수많은 사망자를 포함한 이 사상자를 내고 진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5.18 민주화운동이 결국 이 시점에서 실패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5.18 민주화운동은 80년 5월 18일이지만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5월 18일 되면 끊임없이 이 5.18로 인해서 전두환 정부는 정통성 없음을, 명분 없음을 끊임없이 고발하면서 계속 그 에너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게 터진 게 바로 6월 항쟁이에요. 여러분들 이 5.18과 6월 항쟁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5.18의 완성이 6월 항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5.18에 시작되었던 것이 6월 항쟁으로 마무리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로 이제 묶여지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 5.18을 진압을 하고 이제 마치 그 박정희 그 정치군인 박정희가 권력을 5.16 군사정변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면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걸 만들잖아요. 똑같아요. 전두환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초법적인 어떤 그런 기구예요. 국보위라는 건데요. 여기서 뭐 말 안 들으면 삼천교육대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삼천교육대 보내서 비인권적인 뭐 진짜 이 연병장을 저쪽에다가 저 그릇 급식판을 갖다 놓고 기어가서 그 밥을 먹게 한단 말이에요. 인권을 그냥 정말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그런 시대겠죠. 삼천교육대, 언론사 통폐합 이런 것들이 이제 자행되었고 이러면서 이제 그 유신, 박정희 체제 때 이제 만들었던 유신 체제를 개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8차 개헌이라는 건데요. 이 8차 개헌은 뭐냐면 대통령 간선제입니다. 역시 변화면겸 유신헌법도 대통령 간선제잖아요. 그게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 뽑는 거 아닙니까? 체육관에 대통령 뽑는 거 아닙니까?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7년 단임이야. 차이점이 있다면 7년 단임이야. 딱 한 번만 하겠다는 거예요. 유신은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잖아. 8차 개헌은 딱 한 번. 대신 7년. 7년 단임.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체육관 똑같아요. 유신 체제랑 똑같이 체육관에서 그냥 박수 땅땅땅 치고 그냥 통과시키는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통일주 국민회의가 되는 거죠. 비슷한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 가지고 이제 체육관 대통령을 선출을 하게 된 게 그게 이제 전두환 정부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전두환 정부는 보시면 알겠지만 뭐 강압 정책도 뭐 언론 탄압도 있지만 뭐 그때 유화 정책들도 많아요. 뭐 교복 자유화라든지 야간 통행 금지를 푼다든지 또는 이제 스포츠, 그러니까 프로야구라든지 프로축구라든지 이런 거 이제 다 이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좀 이게 뭔가 지금 이제 5.18 민주화운동으로 찍어 눌렀던 어떤 그런 무거운 분위기를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좀 이렇게 유화적으로 좀 풀려는 그런 어떤 액션이 있었던 것이죠. 이때 이제 경제 상황을 보면요. 근데 이때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경제 상황이 펼쳐져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수출하는 나라잖아요. 수출하는 나라한테 가장 유리한 세계 정세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삼저 호황이라는 거예요. 달러가 싸. 어우, 달러 싸. 그리고 금리도 아주 저렴해. 그러니까 돈 빌려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기름값 싸. 아유, 이거 우리 수출하는 우리나라한테는 이건 뭐 그냥 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삼저 호황의 시대. 그래서 뭐 이때 이제 이 전두환 이때를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어쨌든 경제적으로는 어떤 이런 어떤 모습들이었는데 사실은 이때 이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을 잘 관리했어야 되는데 이걸 관리를 못해서 나중에 이제 큰 문제 터집니다. 어쨌건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 북한과 이거 관계 속에서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도 전두환 정부 때 이루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이런 어떤 그 내용들에도 불구하고 이건 지금 독재 체제란 말이에요. 그죠? 12.12 군사정변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찬탈한 이 전두환 신군부 세력들의 불법적인 어떤 정부, 5.18 민주화운동을 피로 진압했던 불법적인 어떤 정부의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계속 저항.
하게 되는 거고 그 저항을 계속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 찍어 누르는 과정 속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것도 거짓말로 또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라는 거짓말로 국민들에게 알리게 되죠. 결국 이 과정 속에서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무서운 그런 시대였잖아요. 근데 이 박종철을 거만했던 의사, 이거 아무리 봐도 이게 심장 쇼크 아니라는 거죠. 폐 속에 물이 들어가는 건 물고문이라는 얘기예요. 물고문. 이런 것들을 알리려고 노력했고 검사도 영장 발부를 하려고 했고 하여튼 중간중간에 있는 그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이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알리려고 했던 그 양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1987년 5월 18일 성당에서 천주교 성당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폭로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들불처럼 시위가 일어나겠죠.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6월 항쟁, 1980년 6월 항쟁이 바로 그 전달 5월 18일 이때 이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폭로가 되면서부터 연결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구호가 호헌철폐예요. 이 호헌철폐가 뭐냐면 호자가 뭐냐면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이렇게 이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숨기기 위해서 전두환이 4.13 호헌 조치라는 걸 발표합니다. 이게 뭐냐면 87년 4월 13일 날 보호하겠다,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뭘? 헌법을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호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같고 좋은 말 같죠. 그런데 이 헌법이 뭐냐? 이거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8차 기원. 이거 지키겠다는 거예요. 즉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또 뽑겠다는 이야기예요. 노태우에게 권력을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겠다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4.13 호헌 조치. 이러면서 터지게 된 겁니다. 6월 항쟁은. 이 터지는 그 과정 속에서 호헌철폐 독재타도라는 정확한 구호가 나오게 된 것이고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는 과정 속에서 또 연세대학교 이한열이 또 최루탄에 맞아가지고 또 쓰러져요. 4.19 혁명 때는 김주열이 최루탄 맞아서 사망했잖아요. 6월 항쟁 때는 이한열이 또 최루탄 맞아가지고 쓰러집니다. 더 이상 수습이 불가한 사태였죠. 결국은 6.29 민주화 선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노태우가 당시 그 민정당 총재였던 노태우가 항복 선언한 거예요. 6.29 민주화 선언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이 87년 6월 항쟁 때 바뀌어졌던 이게 5년 단임이거든요. 5년 단임. 이 체제에 여전히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87년 체제에 살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5.18도 그렇고 6월 항쟁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나중에 이런 과정 속에 독재의 어떤 그 한 축이었던 전두환과 노태우는 법정에 서게 되고요. 1심에서는 검찰에서 전두환에게는 사형, 그리고 노태우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어떤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국민들에게 총을 겨누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학습하게 된 거예요. 역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역사에서 이런 어떤 잘못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운, 학습한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은 이제 국민들에게 총을 함부로 겨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가 무서운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6월 항쟁 이렇게 되면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고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정보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